횡단보도 건너서 탐행 아파트 위에 봉은중학교. 네, 저 봉은중학교 1회 출신입니다. 저 초중고등학교를 저 사실은 초등학교 아니고 국민학교인데 엄북국민학교 졸업하고 주변 그 초중고등학교가 다 이제 이 부분 학교들 졸업했고 사실은 이제 원찰이라 그러죠. 가족들이 다니던 사찰이 사실은 봉은살 분살이고 부모님이 굉장히 이제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쓸데없는 얘기겠지만 똑바로 동생이 둘 있고 이제 그러니까 3남매인데 부모님이 어린이협회에 보내시려고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셨는데 저만 안 다녔어요. 저만 안 다니고 동생들 둘은 굉장히 열심히 어린이협회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만 좀 열심히 다니고 또 속가 부모님들도 뭐 합창단이라든가 사회에 열심히 활동하셨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끝끝내 어린이법회, 뭐 청소년법회 다 참가 안 하고 그나마 이제 부모님이 꼬시는 거죠. 네, 열심히 꼬시면 방학 때 이제 수련회만 좀 멀리 가잖아요. 집지사라든가 해인사 이런 데로 가기 때문에 좀 멀리 수련회만 참가를 하고 어린이법회를 좀 출신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참 좋겠는데 어린이법회는 아니고 여름불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사실 출가하고 났더니 출가하기 전에는 초파일마다 꼬박꼬박 오던 사찰이었는데 이건 뭐 저희절 뭐 행사 치르기도 너무 바빠서 봉은날 얼마 만에 온 건지 모르겠는데 마침 또 이렇게 초파일 전 준비로 그 대웅전 앞마당에 연등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있는 모습이라든가 교육 이렇게 뭐 훌륭한 교육관 시설 같은 거 없었는데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의 덕으로 또 이렇게 좋은 교육관까지 마련된 거 보면서 정말로 감개가 무량하다 할 때 이제 그런 표현을 바로 이때 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늘 굉장히 뜻깊은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위가 그 중국불교 관련해서 학위를 받고 동국대학교에서 중국불교 강의를 하고 있기는 한데 어려워요. 어제 인도불교사 수업 들으시면서도 또 마찬가지로 느끼셨겠지만 뭐 자기 공부하는 게 제일 다들 어렵다라고 하는데 저 역시 사실은 이제 처음 공부 시작할 때는 저 한국 스님이니까 한국불교 전공해야지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또 개인적으로 은사스님 덕분에 조금 그러니까 세종이라 그러죠. 완전 세종 때 그 해외 컨퍼런스 나갈 일이 조금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해외 교류, 그러니까 그 외국 스님들하고 이렇게 만날 일들이 좀 많았는데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뭐 이제 인사만 하고 끝낼 수가 없으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너희 나라 불교의 특징은 뭐니?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데 쭉 답변을 하면 그거는 일본에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닌가 보다. 그래서 또 막 얘기를 하면 그건 중국에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한국 불교 또는 그 한국 불교 어떤 문화적인 측면, 사상적인 측면이 이것이 이제 근원이 어디일까 조금 쫓아가다 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지금 중국 불교를 좀 가르친다기보다는 아직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이 얘기 저 얘기 좀 길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약간 학교에서 지금 제가 이제 학부 전공하고 대학원 수업하고 있는데요. 좀 그 방식 약간 섞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좀 촬영하는 게 부담되긴 촬영 때문에 원래 제 하던 식으로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뭐 하던 대로 하는 게 저도 편하고 좀 여러분한테도 조금은 제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지금 개강을 언제 하셨죠? 3월 17일 지금 3주차 수업이신가요? 3주차? 4주차? 네, 그래서 1년 한 학기 동안 같이 공부하시는 도반들 정말로 소중한 인연인데 이 기회에 한번 얼굴 트시라고 양옆은 이제 서로 아는 분들이 앉아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앞뒤로
인사하시면서 그 한 가지 제가 시간은 짧게 드릴게요. 1분 그 인사하시고 얘기 나누실 시간까지 2분 드릴 테니까 서로 인사하시고 우리가 왜 중국 불교 또는 중국 불교사를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목소리 큰 분 얘기만 하지 마시고 두 분이 짧은 시간에 의논하셔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빨리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예. 앞뒤로 하세요. 앞뒤로. 양옆은 양옆 안 됩니다. 앞뒤로 하세요. 네,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걸 답정너라 그러죠. 답을 정해놓고 이제 질문하는데 제가 다 준비해놓고 그래도 이렇게 계속 앉아서 듣기만 하시면 들을 때는 다 아는 내용 같은데 이제 일주일이 뭐예요? 하루만 지나도 뭐 전세 기억이 돼버려서 내용을 완전히 까먹기 때문에 네, 좀 약간 입도 떼시고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좀 움직이기도 하고 해야 이게 기억에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최신 교수법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얘기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국불교 저희는 뭐 2019년을 살아가는 한국불교인 불자들이고 그렇다면 한국불교가 인도에서 다이렉트로 들어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불교를 거쳐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건 동아시아 불교 전체의 특징이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불교의 근간 모태로서 중국 불교를 공부를 하게 되겠죠. 뭐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하고 공부하게 된 인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저희가 2시간 강의, 그러니까 2번 강의하게 돼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아마 끝날 때 시험 비슷하게 제가 다시 여쭤볼 거예요. 중국 불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제 특징이 답정너거든요. 정해놓고 그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불교의 근간, 모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불교 내지는 중국 불교사를 공부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특징이 된다고 한다면 두 번째 특징으로는 중국 전통 문화 사상 흔히 말하는 유교, 도교. 그러니까 이미 불교가 인도에서 들어오기 전에 자리 잡고 있었던 유교, 도교와 도대체 어떻게 만나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때로는 싸우고 했나를 이제 이거 자체가 중국 불교의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의 불교가 아니라 즉 부디즘 인 차이나가 아니라 차이니즈 부디즘이죠. 중국 불교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중국화를 이루어서 그러니까 자기 문화화 시켰나를 과정이 자체가 중국 불교 또는 중국 불교사의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물론 요즘 미얀마 가서도 수행 많이 하시고 빨리어 경전 많이 보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1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 불교를 지금도 이어나가는 한국 불자들이잖아요. 네, 빨리어 경전 혹시 구경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불교 대학 공부하시고 대학원 공부하시고 서점 가시고 하시고 이렇게 딱 코스 밟으면 그 다음에 이제 막 본격적으로 공부하실 때 부처님 원음에 가까운 걸 공부해야 되겠다 하면서 빨리요. 남방불교 수행법, 남방불교의 경전, 그러니까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하고 있는 그 수행법이라든가 그 불교 경전을 봐야 되겠다. 왜? 그것이 그 인도에서 직접 내려온 부처님 원음이니까, 직설 그대로니까 라고 그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수행하거나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제가 뭐 비하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야, 이게 녹화하니까 참 이런 게 어렵네요. 하던 대로 막 얘기하고 싶은데, 네, 하지만 그 지금 오늘도 제가 오기 전에 대웅전 들렸는데, 물론 한글로 바꾼 그 반야신경 봉독하시고 지금 불자님들도 아까 수업 전에 한글로 된 반야신경 봉독하셨잖아요. 이게 빨려경전을 바탕으로 한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만들어진 한역경전, 그러니까 한자로 중국어로 바꾼, 그러니까 원전은 인도에 있어요. 근데 당시 언어가 지금과 같은 빨려는 아니고요. 고대 인도어 중에 하나인 산스크리트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범어로 된 경전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와서 이걸 한역경전으로 다 만들었어요. 근데 한국 불교가 또 언제 어디서나 자랑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해인사 장경각에 있는 84,000. 네. 부처님 84,000 법문을 다 이제 목판으로 새겼잖아요. 근데 그게 한글인가요? 빨려인가요? 아니죠. 한자죠. 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은 다 한역경전, 그러니까 한문으로 된, 중국어로 된 경전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든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인도의 원전이라고 말하는 범어, 산스크리트어 경전이 있고요. 그걸 그 중국 불교에서는 한자어로 바꿔서 경전을 만들어서 양을 실제 그 양을 보니까 해인사 장경각 가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양이 많죠. 이건 조금 낯선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같은 문제예요. 중국 불교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교판이라든가 교성판석이라든가.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만 보신 것도 훌륭하시죠. 이근에 스친다 그러죠. 뒤에 한번 들으면 다 이렇게 시계 저장돼서 이제 언젠가 다시 또 이렇게 나올 텐데요. 교판, 그러니까 교상 판석의 줄임말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불교는 그 인도에서 만들어진 종교인 불교가 중국으로 와서, 그러니까 외래 종교, 외래 문화, 외래 사상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부처님 되셨고 석가모니 부처님 인멸하신 다음에 그 흔히 말하는 석가불교, 아비달마 노사들이 치열하게 부처님이 과연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수행하려고 하셨나를 가지고 몇백 년 동안 막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소승불교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대승불교, 조금 대승불교에서도 그 초기 대승, 중기 대승, 마지막에 밀교, 후기 대승까지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불교가 그러니까 발달을 하고 그 경전도 시간에 따라서 성립이 됐구나를 알죠. 우리는 아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만들어진 경전이 들어왔을 때 약 한 300년에서 400년 동안 그런 그 시간적인 흐름과 관계없이 그 경전이 또는 논서가 다 들어와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부처님, 그러니까 경전이 대부분 여시아문으로 시작하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고 시작을 하는데 내가 들은 건데 아한경에서 얘기한 거랑 금강반야 바람일경에서 얘기한 거랑 이게 뭔가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라고 헷갈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순위 랭킹을 만든 거예요. 중국 불교인들. 그걸 교상 판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경전에 랭킹을 매겨버렸어요. 그래서 판단하고 해석한다 해서 교상 판석이라고 하고요. 그걸 줄여서 교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있지만 중국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인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 만들어진 불교가 그 서역,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에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불교, 즉 역사적인 그 시간의 흐름 안에서 발달한 그 불교 교리, 불교 경전과는 다르게 이것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번역되다 보니까 헷갈린 거예요. 헷갈려서 어느 것이 부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 어느 것이 부처님이 나중에 말씀하신 것을 중국 불교인들이 자의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마이크 바꿔드릴게요.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관님이랑 센스가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중국 불교만의 특징이 아니라 동아시아 불교, 즉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불교 전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왔을 때 그냥 자생적으로 들어와서 좋은 종교니까 너무너무 좋은 불법이니까 하고 사람들이 믿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 중국, 일본 그 같은 경우는 불교가 들어올 때 어떤 그 국가 권력 또는 황제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유포하기 위해서 굉장히 국가적인 사업으로 활동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불교라는 특징 자체가 중국 불교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불교 전체의 특징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한국 불교의 모태가 되는 부분, 두 번째 뭐였죠? 네, 그 중국 전통 사상 문화인 도교, 유교와 어떤 관계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싸우고 때로는 화해하고 하면서 그 중국 불교사 안에서 불교가 자리매김을 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억 안 나세요? 한역대장경, 한역경전을 만든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교상 판석이라고 하는 것처럼 경전의 랭킹을 다 매겨가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일종의 해석학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특징이 국가불교라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중국 불교 내지는 중국 불교사, 조금 크게 범위를 넓히면 동아시아 불교 전체가 가지는 특징, 그러니까 한국 불교나 일본 불교에서의 특징도 좀 여기에서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특징을 염두에 두시고 쭉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는 대략 그 후한 전설 따라 산만리 같은 이야기들, 그러니까 설화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대략 후한 명제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전설이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이제 후한 명제라는 황제가 꿈을 꿨대요. 꿈 꾸셨어요 오늘? 무슨 꿈 꾸면 좋아하세요? 돼지꿈 좋아하시고, 돼지꿈이랑 맥락이 상통하는 금 이런 거 꿈꾸면 좋으시겠죠? 후한 명제도 마찬가지였어요. 꿈을 꿨는데 그냥 금덩어리가 아니라 금으로 된 사람이 그 자기 침실, 그러니까 침전, 황제 침전 앞마당에 뚝 떨어진 꿈을 꾼 거예요. 너무 좋겠죠? 네, 해서 그 기이한 꿈이잖아요. 해서 그러니까 당시 신하들한테 이제 막 불러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신하가 해석을 더 잘했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미 공식적으로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불교가 중국에 유통되고 있었구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신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마 서쪽에는 부도, 즉 붓다라는 신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신인 것 같습니다. 라고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공식적으로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좀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물론 이건 역사적인 기록은 아니고요. 이제 설화이기 때문에 조금 자료 가치로는 떨어지지만 어쨌든 첫 번째 불교가 어떻게 중국에 들어왔는가를 얘기할 때는 이 후한 명제가 꾼 꿈,
그러니까 금으로 온통 금으로 된, 즉 다시 말하면 불상이겠죠. 예. 그래서 이 꿈 얘기를 꼭 합니다. 그래서 그 후한 명제가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럼 그런 훌륭한 신이 있으면 가서 좀 모셔와라고 신하에게 얘기를 하고요. 그 신하가 가요. 서쪽으로 가는데 딱 마침 또 중간에 인도까지 가기도 전에 중간에 흰 말을 타고 흰 말에 불경과 불상을 싣고 오는 인도 스님 두 분을 만나서 같이 돌아와서 그 절을 이제 짓게 돼요. 그래서 흰 말에 불상과 경전을 싣고 왔기 때문에 흰 말입니다. 절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역시 문자. 네, 백마사라는 절이 현재 그 기록상으로는 중국에서 지어진 최초의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도에서 만들어진 불교가 이제 중국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지금 제가 이제 설화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그러니까 인도 스님들이 직접 중국 땅에 왔다든가 반대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혹시 나라라 슈퍼보드 말고 서유기 아시죠? 현장법사 나오는 그 손오공 접팔계 데리고 현장법사가 어디로 가세요? 인도로 가시잖아요. 천축으로 경정 구하러. 그렇게 이제 직접 중국과 인도가 직접 왕래하는 것은 약간 시간이 흐른 다음이고요. 처음 불교가 중국에 전해졌을 때는 지금 보이는 일명 서역, 요즘 말로 하면 중앙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 성행했던 불교인들이 중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안식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란 정도 되는 파르티아 안식국에서 온 스님들이 그 중국에 와요. 그러면 이름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요즘 귀화해서 한국 이름 바꾸는 것처럼 안씨로 바꿔요. 어디서 왔습니까? 안식국에서 왔습니까? 또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해당하는 월지국, 대월지에서 오면 월씨는 좀 너무 달월자니까 좀 그래서 지씨로. 그래서 월지국에서, 대월지에서 온 스님들은 또 지씨로. 네, 이런 식으로, 아니면 강거에서 온 스님들 같은 경우는 뭐 강씨로 한다든가, 우전국, 코탄에서 온 스님들은 우씨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앙아시아 지역의 그 불교인들이 중국으로 불교를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바로 불교가 전해 들어오는 것은 약간 시간이 흐른 다음이고요. 그래서 인도를 한자로 하면 천축이라고 합니다. 하늘 천자에다가 인도 축자 써서 천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인도에서 온 스님들은 천시일까요? 축시 썼을까요? 네, 찍어보세요. 천시일까요? 축시일까요? 네, 천시가 하늘 천자라서 그 하늘을 나타낼 수는 없잖아요. 그 축시들, 그러니까 뭐 축법난, 축법아 뭐 이런 식으로 혹시 축시성 가진 스님들이 이렇게 글에서 보이면 천축에서 오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이 지역이 혹시 여기 그냥 성지순례 말고 그냥 여행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그 EBS 세계 테마기행 이런 데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역이 너무나도 험한 데죠. 정말 험한 지역이고, 밑으로는 사막과 그 태산 산맥, 그 더 밑으로 내려가면 뭐 히말라야, 그 다음에 사막, 그 다음에 고원, 그냥 걸어서 다니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지역인데, 이 지역에 당시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은 중앙아시아라고 하고 이때는 중국보다 이제 서쪽에 있어서 서역이라고 하는데요. 서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미, 그러니까 기원 전후,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이미,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5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미 이 지역에 불교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다 이슬람이죠. 뭐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아니면 뭐 탄으로 끝나는 나라들 많잖아요. 키르기즈스탄, 이런,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 원래 불교 국가들이었는데 한 1000년 전쯤에 이슬람 국가로 다 바뀌고요. 이런 지역에 그 불교가 중국에 직접 전해지게 됐고요. 길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길이 무슨 길입니까? 네, 맞습니다. 실크로드인데
실크로드가 사실은 이제 그 중국 장안, 당시 중국 수도는 지금의 베이징이 아니죠, 북경이 아니죠. 네, 그래서 그 장안 지금 서안에 해당하는데 서안에서 그 로마 제국의 로마에 이르는 이 길을 비단이 굉장히 중요한 교역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 통로죠. 경제 통로이지만 그 그러니까 물건들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상업만, 그 무역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대표적인 경우가 불교죠. 불교처럼 그 다양한 문화 사상이 이제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크게 말하면 실크로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사막, 남쪽으로 해서 사막을 따라서 간다던가, 아니면 그 지금으로 치면 몽골에서 러시아 밑으로, 그러니까 남러시아에서 초원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지금 홍콩 정도 되는데 해서 그 인도 거쳐서 지중해, 그러니까 홍해 거쳐서 지중해까지 간다던가 해서 바닷길 해서 보통 이 사막과 초원과 바닷길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이제 그 실크로드라고 사실은 부르는데요. 실제 불교가 그러니까 서역에서 중국으로 또는 직접 인도에서 중국으로, 반대로 중국인들이 아니면 한국이나 일본의 스님들이 경전을 구하러 인도까지 갈 때는 이 세 길이 모두 그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렇게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직접 그 불교가 이제 들어왔구나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불교가 중국에, 제가 오늘 좀 급하게 오느라고 연표를 준비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한국 분들이 중국 그 불교사 내지는 중국사 그 보실 때 조금 시대 순으로 왕조 이름 정도는 알고 보셔야 이 얘기가 수월할 텐데, 그 다음 시간에는 준비를 해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시기가 아까 제가 전설상으로는 후한 명제입니다. 근데 실제 기록으로 봐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충 그 한나라 때 또는 이제 후한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후한 다음에 그러니까 후한 다음에 흔히 여러분 아시는 바로 위초고, 네, 삼국시대, 그러니까 한나라가 그 삼국으로 분열이 되고 다시 통일되는,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서 춘추전국 시대하고는 조금 다르게 처음으로 굉장히 큰 전란이, 그 전쟁이 계속되는 이런 시기에, 지금도 텔레비전 가끔 틀어보면 그 막 시리아 내전 막 이런 거 보면 저기서 사람이 어떻게 살까 싶은데, 이제 마찬가지로 중국도 그러한, 그러니까 그 한나라라는 그 태평성세가 이어지다가 그 삼국지, 흔히 아시는 삼국지의 그 세 나라로 분열이 되는,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되는, 그리고 그것을 다시 그 진나라로 통일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전쟁을 하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상 사람들이 처음으로 전쟁 속에 정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전처럼 왕들이나 그 장군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나라 전체가, 중국 전체가 전쟁에 휩싸인 시기에 불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즉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사회 질서인 유교나 아니면 중국 그 도교는 사실상 이 시기에는 아직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교, 유교, 도교, 삼교라고 말하기에는, 도교는 사실 이 시기에는 아직 그 종교로서는 이렇게 그 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오히려 그 중국에 들어온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그 다음에 어떤 종교 조직, 그러니까 교단, 그 다음에 정전 이런 것들을 그 갖추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시기 중국인들이 정말로 사회적인 혼란을, 그러니까 전쟁을 온몸으로 겪는 이 불안한 시기에, 그러니까 유교나 기존의 중국 사상이나 중국 문화, 중국 철학은 답을 제시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너무너무 사람들이 불안하고 내 생명이 정말로 이렇게 목숨이 위급한 이런 불안한 사회 정서 속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기존의 철학이라든가 사상, 문화로는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시기에 불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교가 중국에 넓게 또 그리고 금방 전파되는데 좀
시대적인 배경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불교가 중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조금 이해되는 방식이 지금 만약에 이제 미국에 가셨어요? 미국에 안 가실 거예요? 알았어요. 가셨다고 치고 네. 가셨는데 처음 만나게 된 분한테 공이라는 것을 이제 그냥 일단 단어로 설명을 해야 될 때 공이라는 한자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공의 원어인 수냐타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까요? 모르죠. 그래서 처음에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그러니까 영미권에서도 공 사상을 설명하는데 수냐타를 바로 얘기할 수가 없어서 비일공자잖아요. 그러니까 emptiness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요즘은 불교가 어느 정도 영미권에서도 자리가 잡히다 보니까 그냥 수냐타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공인 줄 알아요. 마찬가지의 과정을 중국 불교에서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 경전이라고 말씀드렸죠. 버머 경전이 인도에서 만들어지고 그걸 인도나 중앙아시아 불교 그러니까 스님들이 갖고 중국에 왔잖아요. 근데 버머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을 바꾸죠. 바꾸는데 수냐타를 바로 공으로 바꾸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바꿨다고 해도 이걸 설명할 때 공을 이해시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택한 방식이 바로 기존에 중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용어, 중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그러니까 노자나 장자, 즉 도교가 아닌 도가 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상들 가지고 공을 설명을 하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노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무에서 생겨난다 하니까 조금 지나서 장자가 만물은 다 같은 거다 얘기하니까 이 개념이 공이랑 반야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불교의 공이랑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비슷한가 하는데 이제 당시 중국인들의 이해로서는 수냐타를 공으로 그러니까 용어는 만들었다고 해도 개념을 이해할 때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중국에 있었던 사상에서 개념을 빌리거나 초반에는 정말로 공이라는 번역어를 만들기 전에는 무를 굉장히 많이 쓰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 중국 전통 사상에 있었던 용어와 개념을 빌려서 중국인들이 불교를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비슷한가 하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런 그대로 지금 만약에 이 당시에 중국인들이 경전 번역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지금 반야신경 산스크리트어로 공독해야 돼요. 하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의 한 900년 가까이 그러니까 아까 후한 시대에 불교가 들어와서 당나라 말에 그러니까 밀교 경전들이 번역되는 시기까지 정말로 오랜 기간을 두고 약 한 900년에 걸쳐서 대대적인 경전 번역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금강경 또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해서 긴 걸로 해야지 하면 법화경 하고 할 때 하는 경전들이 다 이 시기에 버머 산스크리트어로 된 인도에서 만들어진 경전을 가지고 왔을 때 이걸 한자로 다 번역을 하죠. 제가 이거 시대 구분을 하는 기준은요. 바로 구마라집 스님과 현장 스님.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스님은 구마라집 스님이세요. 이름에서 알 수 있죠. 중국인 아닙니다. 네, 또 그러니까 후차라는 나라에서 오신 스님이신데요. 지금 우리 봉독하고 있는 금강경. 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금강경 한글 금강경 말고요. 네, 금강경 한번 펼쳐보세요. 앞에 보시면 묘진, 구마라집 역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각 시대별로 왕조, 그러니까 왕실, 그러니까 황실의 후원을, 그러니까 국가의 후원을 받아서 경전을 번역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있고요. 동국대학교 불교 학술원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1년에 20억씩 주세요. 네, 여러분 세금이 그런 데 쓰입니다. 20억 주면 그걸 갖고 저희가 뭘 하냐면 그 불교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 불교 아카이브 사업이라고 해서요. 그 각 사찰에서 갖고 있는 불교 문헌들을 저희가 가서 촬영을 해요. 사진 촬영을 하고요. 그러면 그 뭐 이 절에서는 어떤 문헌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게 저희도 뭐 공부해야지 이게 뭔지 알지. 그 한문으로 된 뭐 그 옛날 불교 책들 봐서 제목 읽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이 있고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이고 하는 것들 일단 사진을 찍고 정리를 하고요. 그걸 번역을 하고 책으로 만들고 요즘은 다 정보가 공개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불교 학술원이라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그 아카이브 해서 이게 다 인터넷에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청이라든가 고전번역원 같은 데서 그 한국 문화재를 공개하듯이 그 사업을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행히 해마다 20억씩 지원을 해줘서 동국대학교에서 또 그럼 20억 이렇게 해서 그 1년 그러니까 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세금을 잘 내시면 저희가 이런 일에도 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저희가 번역하고 있는 것들이 일반 사찰에 있는 불교 문헌들 뭐 예를 들면 대흥사의 대흥사진 5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 한국불교전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 만들어진 불교 문헌들을 책으로 지금 현재 14권이 묶여져 있는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각 사찰에 가서 문헌을 조사하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 한국불교전서에는 실려있지 않은 한국불교 문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넣기 위해서 그 준비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한국불교 전서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번역을 할 때 저희는 개인 번역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이라고 해서 감수나 윤문을 거치긴 하지만 저희는 어떤 문헌이 있을 때 개인이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이 다 현재 지금 뭐 꼭 불교 문헌 아니더라도 무엇인가를 번역을 한다고 할 때는 개인 번역가들이 하죠. 근데 이 경전들은 그 집단 번역, 개인 번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마라집 스님이 그 중국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 황제가 정말로 그 이거랑 비교가 안 되죠. 네. 해서 그 구마라집 스님과 그 번역을 도와주는 제자와 그리고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 몇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마련을 해줘요. 예를 들면 뭐 소요원 이런 식으로 해서 번역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을 해주면 예를 들면 구마라집 스님이 금강반야 바람일경을 번역하실 때 내가 막 책상에 앉아서 번역을 해서 딱 세상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상상도이긴 하지만 구마라집 스님이 그러면 금강경 그러니까 범어로 된 산스크리트어로 된 금강경을 이제 이쪽 뭐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 모르겠지만 한 손에 이렇게 들고 음을 막 읽으세요. 읽고 나서 해석을 하시죠. 해석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많을 때는 한 막 3,000명 이렇게 같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요즘으로 치면 공개 강좌인 거죠. 공개 불교 강좌. 그러면 내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 구마라집 스님이 금강경 범어본을 한 손에 드시고 이것을 이제 산스크리트어를 막 낭독을 하고 또 바로 해석을 하고 중국어로 바꾸고 그러니까 한자로 바꾸고 그것을 그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강경 강의를 하시는 거죠. 그 모인 청중들하고 같이. 근데 그게 몇백에서 한 뭐 몇천 명까지도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데 아시겠지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돼요. 네, 돈이 필요하죠. 경제적인 요건이 필요한데 이걸 국가에서 다 전폭적으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불교 경전들은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역화, 아까 한역경전 성립이 중국 불교의 특징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한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금강경, 법화경, 반야심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번역이라고 해서 그 범어 경전, 원전을 중국어로 바꿨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그 한두 그냥 개인이 지금 책 번역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물론 거기에서 이제 역주라 그러죠. 그러니까 주인이 되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탑 트랜스레이터가 치프 해당하는 분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번역 역경을 한 스님들로 이름을 날리신 분들이지만 그분들을 그 양 옆에서 도와주는 이런 중국인 스님들. 그러니까 그러면 구마라집 스님이 이제 산테크리스토 금강경 읽고 막 그 번역을 바로 하시면 그걸 가지고 양 옆에서 중국인 한인 스님들이 그걸 이제 기록을 하죠. 하고 뭐 글을 다듬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그 공개 강좌를 듣던 청중에서는 질문을 해서 좀 더 내용을 풍부하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우리가 그 읽고 공부하는 금강경이고 법화경이고 반야신경이고 이런 경전들이 그냥 개인이 내가 이게 그 산스크리트어를 잘하고 중국어를 잘하니까 번역해야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대대적인 국가 사업으로서 지금 저희 문광부에서 20억 받고 사업 진행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 종무실장 바뀔 때마다 세종시 내려가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는데 아니요. 이게 녹화의 어려움이네요. 막 얘기해야 되는데 행정관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래서 정말 힘들고 그 사실은 이게 그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에서 해야 될 사업이죠. 세금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우리 부자님들과 선생님들이 힘을 합해서 그 종단에서 이제 전폭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어쨌든 다행히 세금으로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20억이고 동대에서 20억 해서 40억짜리 그 프로젝트 해마다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도 너무너무 힘든데 이런 그 번역 역장을 만들고 운영해서 몇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그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력이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서 황제가 직접 지원을 해서 그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해인사 장경각에서 보는 그 한역 대장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처님 원음이라기에는 너무 시간과 지역이 오래 걸린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그 빨려경전 남방불교에서 부처님 원전입니다, 원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빨려경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구전 암송이었어요. 한 500년 정도가 500년 동안 암송한 내용이 물론 뭐 100% 틀리지 않고 잘 암송하셨을 거라고 믿지만 오류가 없을 수가 없죠. 오류가 없을 수가 없고 한 구전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안한존자가 기억하고 또 그 다음 제자들이 기억하고 한 게 한 500년이라고요. 30년을 한 세대로 치면 500년이면 몇 세대예요. 그 과정에 암송을 거치고 실제 지금 남방불교에서 그 남전대장경 또는 빨려경전들도 약 500년 뒤에 기록이 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가끔 한역경전이 그 빨려경전에 비해서 또는 남방불교의 경전들에 비해서 그 부처님 직설이 아니다 내지는 원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 아닙니다라고 강력하게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그 집단 번역의 역사가 약 900년간 그 국가 사업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조금 젊은 불자님들, 계중에 젊은 불자님들도 계시고 요새는 뭐 연령 상관 안 하고 그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많이 쓰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혹시 네이버 지식인 써보셨나요? 네,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정말로 안 가르쳐주는 게 없죠. 그게 바로 집단 지식의 힘이잖아요. 그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집단 번역이 갖는 힘이 바로 네이버 지식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중국의 이제 불교가 그 한역경전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 그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중국 불교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로 아까 제가 공을 얘기할 때 노자나 장자가 말했던 무로 그러니까 수냐타를 공으로 번역하고 이해시키기 전에 이게 조금 중국인들이 알고 있는
얘기, 알고 있는 단어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노자나 장자가 얘기했던 뭐 무를 얘기한다던가 아니면은 허를 얘기한다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조금 활용을 했다. 그걸 또 굳이 어려운 말로 하자면 격의, 뜻을 빌려서 썼다 해서 격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격의 불교의 시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이렇게 그 중국이 갖고 있었던 중국 전통 사상과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개념과 용어로 불교를 이해하던 시기인데요. 노자, 장자, 도가사상만 활용한 것이 아니라 이제 유교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효. 이것도 행정관님이 뭐 다 편집해 주시겠지만 제가 그 인디아나 존스 3 보고 나서 도반 스님을 열심히 이제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냐 꼬드겼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3 보고 나서 안 되겠다. 요르단 와디럼 가자. 가서 그 고대 문명 도시 페트라 구경하고 아라비아 로렌스에 또 나왔던 와디럼 사막 구경 좀 해보자. 갔어요. 도반 스님들 꼬드겨서. 근데 요르단이 이슬람 국가 중에서 아주 스티력한 국가가 아니고 기독교인이 한 15% 정도 되고 관광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요르단의 페트라랑 와디럼 사막 구경하는 내내 그럼 여잔데 머리카락이 왜 없어요? 이 질문을 100번도 더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마침 또 아는 그 신도분이 그 당시 이제 쿠웨이트에 이제 외교관으로 가 있어서 그 요르단까지 온 참에 이제 그때 또 마침 이제 막내도 낳고 하니까 그 쿠웨이트도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웬걸요? 이미그레이션 그러니까 출입국 심사 통과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해 자체를 못하더라고요. 쿠웨이트나 사우디의 그 굉장히 강한 그 이슬람교도 국가들에서는 여자인데 머리카락을 그 히잡 이런 걸로 이렇게 둘러써야지 어떻게 머리카락이 없냐고. 비구니 스님입니다 이런 거 안 통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신도분이 아내까지 이미그레이션 아내까지 안 그래도 그럴까봐 미리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하고 들어갔는데 내가 접하지 않은 문화, 내가 처음 그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 기제를 발동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슬람 국가에서 경험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중국인들도 서역이나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나 인도에서 그 스님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머리카락 없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장삼을 입었죠. 가사 수하기 전에 스님들이 장삼을 입었죠. 이건 직철이라 그래갖고요. 송나라 불교 때 만들어진 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아래를 직접 꼬맸다 해서 직철이라고 다른 말로는 하는데요.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스님들이 지금 스리랑카나 아니면 태국 스님들처럼 그 부처님 율장에 나온 대로 삼의 가사 3가지만 갖고 살면 겨울에 얼어 죽죠. 그렇죠? 네. 해서 환경에 맞게 풍토에 맞게 그 동아시아 그러니까 중국 불교에서는 이 장삼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율장에는 이거 없어요. 없지만 그 환경에 맞게 해서 얼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해서 그 가사를 수하기 전에 이 장삼이라는 걸 입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색도 다르고 더구나 그 제가 유교 뭐 대표적인 가르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부모님한테 그 효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내 것이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사상이 사회적으로 이미 정말 뭐 중국에서 몇천 년 동안 합의가 된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머리카락 없는 사람들이 스님이라고 갑자기 나타나서 어깨는 막 드러낸 가사를 수하고 막 다녀요. 그리고 듣도 보지도 못한 향 갖고 이렇게 막 올리고. 불상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으로 그러니까 인체를 묘사한 불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인체를 묘사한 조각상이라는 것이 동아시아 그 사회, 중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일본 고대 미술사 보더라도 불교가 들어오고 불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 사람으로 그런 표현이 되지는 물론 이제 경주 국립박물관 갔더니 토 있던데요. 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그 신성한 것을 표현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상을 표현한 것도 불교가 들어와서 처음이고 굉장히 다양한 경험에서 중국인들이 동아시아 사람들이 당시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게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충돌하지 않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게 할까? 불교 측 전략이 무엇일까를 화장실 가셔서 5분 동안 좀 고민하시고 돌아오시도록 하겠습니다.